우리가 다이버전스, 벡터 필드의 다이버전스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스케일러 필드의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그리고 스케일러 필드의 그레디언트가 우리가 어떤 스케일러 장의 미분의 한 종류라고 했죠. 미분이라고 볼 수 있다 했죠. 근데 그 미분의 종류가 뭐 그레디언트뿐만 아니라 좀 많아요. 벡터 필드의 경우에는 벡터 필드의 미분이라 하면은 뭐 다른 종류도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인 오늘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벡터 필드의 미분의 한 종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치면은 사디쿠 책의 챕터 3-6장을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벡터 필드를 이제 많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표현할 텐데, 보통 벡터 필드 이런 식으로 화살표의 흐름으로 나타내죠. 근데 보통 이제 벡터 필드 나타내는 방법이 별 차이가 안 나 보일 수 있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벡터 필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점에서 되게 센 벡터 필드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럴 때 벡터 필드 그 점 주변으로 화살표를 굉장히 많이 그려서 이렇게 화살표 덴시티가 많게 그려서 이 벡터 필드의 크기를 세다고 나타낼 때가 있고, 반면에 이제 약한 데에서는 벡터 필드의 덴시티가 그 화살표의 덴시티가 훨씬 더 이렇게 스파스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벡터 필드 그 화살표의 덴스하고 스파스한 그 정도를 다르게 그려서 우리가 벡터 필드가 여기는 왼쪽은 세고 오른쪽은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 방법은 똑같은 벡터 필드를 나름 표현한 거야. 다른 한 방법은 벡터 필드를 이제 또 화살표로 마찬가지로 표시하는데, 화살표가 여기서 굉장히 길죠. 여기서 비교적 짧게 그렸어요, 일부러. 그래서 덴시티는 나름 비슷해요. 뭐 한 줄에 하나씩 그리려고 노력을 한 건데, 벡터 필드의 덴시티는 일정하게 그리고, 다만 각각의 화살표 길이를 길고 짧게 그림으로써 여기서도 strong 벡터 필드와 weak 벡터 필드를 구별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아무래도 저도 수업에서 되도록이면 둘 다 많이 사용할 텐데, 아무래도 손으로 그릴 때는 벡터 필드의 덴시티를 이렇게 조절해서 그 에로우의 그 화살표의 덴시티를 제가 조절해서 그리는 것보다 화살표 하나하나의 길이를 길고 짧게 그리는 게 더 그리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판서를 할 때는 오른쪽 노테이션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거는 다이버전스라는 겁니다.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인데, 이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어떤 작은 볼륨을 생각할 때 이런 작은 볼륨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벡터 필드를 그냥 뭐라고 간주하고 사용하고 싶냐면은 그냥 플럭스로 여기고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벡터 필드가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거를 물과 같은 액체가 흐르는 그런 플럭스라고 나타내고 우리가 여기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이 오른쪽 굉장히 강하게 흐르고 있고 물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는 거를 나타낸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플럭스 중에서도 어떤 플럭스냐면은 flow of incompressible fluid이에요. 그래서 incompressible이라는 건 뭐냐면은 압축이 되지 않는 액체라는 얘기죠. 물이 incompressible fluid이에요. 대표적으로 물이 여러분들 1kg의 물을 준비하면은 얘를 이렇게 딱 물을 따르면은 대충 한 부피가 1리터 정도 되겠죠. 1리터 정도 되는데 얘를 아무리 그 압축을 해도 압력을 세게 가해도 물론 좀 줄 수는 있겠지만 1리터라는 그 부피가 많이 줄지 않아요. 그래서 압력이 안 되는 액체, 그걸 incompressible fluid라고 합니다. 그래서 벡터 필드를 우리가 그릴 때 생각할 때 이 벡터 필드가 마치 incompressible fluid의 flow라고 생각하면은 편리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전자기학에서도 전자기학이 물론 이런 물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벡터 필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할 때 이 전자기장이 마치
물의 흐름, incompressible fluid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좀 이렇게 알아듣기 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 벡터 필드가 일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incompressible fluid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이런 공간에 어떤 작은 부피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이 공간에 이 incompressible fluid가 가득 차 있어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 공간에 전반적으로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서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한 점을 주위로 작은 부피를 생각하고서 이 작은 부피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물이 뭐 작은 이 부피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플루이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플루이드, 우리가 인플럭스라고 합시다. 인플럭스 혹은 나가고 있는 플럭스, 아웃플럭스. 뭐 이런 어떤 작은 부피를 생각할 때 물이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막 흐르고 있으면은 이 왼쪽 부분에서는 인플럭스가 더 많을 거고 오른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아웃플럭스가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각 점마다 우리가 인플럭스와 아웃플럭스 양을 다 체크한다 그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총 부피에 대해서 이 총 부피의 그 표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플럭스 양과 나가고 있는 플럭스 양을 우리가 전부 다 퀀티파이를 한다고 합시다. 그때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벡터 필드 A라고 할 때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이 표면, 제가 말한 이 표면을 우리가 S라고 하죠. 이 표면을 S라고 하면은 S를 통해서 나간 총 플럭스 양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려고 해요. 어떤 작은 부피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작은 그 표면 S를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인플럭스가 있고 여기서는 아웃플럭스가 있는데 그 총 아웃플럭스 양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자 해요. 총 아웃플럭스 양이라는 거는 인플럭스는 이제 네거티브 아웃플럭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포지티브면은 포지티브 아웃플럭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총 아웃플럭스 양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점 P에서의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이 점 P에서의 이 벡터 필드 A의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이 P를 둘러싼 아까 볼륨을 생각한다 그랬는데 그 볼륨을 굉장히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P를 둘러싼 볼륨 델타 V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델타 V가 굉장히 작은 델타 V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S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델타 V를 감싸고 있는 표면이죠. 이 아웃플럭스 양의 이 S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아웃플럭스 양의 총량을 우리가 다이버전스와 연관을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이렇게 정의하려고 하면은 이 델타 V가 연관이 있게 이 아웃플럭스 양에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이 델타 V 양 크기가 무한히 작아질 때, 왜냐면 우리는 점 P에서의 다이버전스 값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 점 P를 둘러싸고 있는 이 델타 V를 굉장히 작게 가져갈 때 얘의 이 총 아웃플럭스 양의 리미트 값을 관심 있게 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델타 V는 0으로 우리가 총 아웃플럭스 양을 보고 싶은데 총 아웃플럭스 양을 델타 V가 리미트 0으로 갈 때 총 아웃플럭스 양을 본다 그러면은 이 값은 사실 뭐가 될까요? 이 값은 사실 0으로 그냥 단순히 0으로 수렴해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델타 V 자체가 굉장히 점점 더 작아지면은
여기서 아무리 플럭스가 사실 많다 그러더라도 오고 들어가는 플럭스가 많다 하더라도 이 델타 V 자체가 굉장히 작은 볼륨으로 수렴한다 그러면은 이 서피스 크기 자체도 굉장히 무한히 작아질 거고, 그래서 이 볼륨 V를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 플럭스 양은 보나마나 사실 0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뭘 해줘야 되냐면은 얘를 또 델타 V로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다이버전스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이버전스의 전피에서의 다이버전스의 정의예요. 다이버전스의 정의라는 거는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총 아웃플럭스 양을 보고 싶어요. P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작은 볼륨을 생각한 다음에 이 작은 볼륨을 빠져나가고 있는 총 아웃플럭스 양을 우리가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델타 V가 무한히 작아지면은 결국에 그 아웃플럭스 양은 0으로 그냥 아주 트리비얼하게 수렴해 버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의미 있는 값을 보고자 델타 V로 나눠주는 거가 다이버전스의 정의예요. 이거가 뭐 너무 생소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미분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었죠. 우리 미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1차 함수의 미분을 생각해 봅시다. 1차 함수의 미분을 생각할 때 x고 y고 y는 fx인 그런 커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한 점에서의 미분값, 이 점에서의 미분값은 우리가 사실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 점 주변에서의 이 차이죠. 이 델타 fx죠. 얘가 x만큼 델타 x만큼 살짝 움직일 때 변위를 줄 때 이 변위가 사실 관심이 있어요. 얘가 과연 얼마나 여기 이 근처에서 빠르게 증가할 것인가 아니면 빠르게 감소할 것인가, 이거가 관심이 있는데 그냥 델타 fx만 우리가 리미트 델타 x는 0으로 하고 델타 fx만 우리가 만일 이거를 얘의 미분이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얘는 값이 뭐가 될까요? 당연히 0이 되겠죠. 이게 fx가 얼마나 가파른 곡선이건 간에 상관없이 이 델타 x가 무한히 작아지게 되면은 이 델타 fx는 0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보고자 어떤 트릭을 하냐면 얘를 다시 델타 x로 나눠주죠. 그러니까 델타 x로 나눠주게 되면은 델타 fx도 물론 무한히 작게 0으로 가겠지만 델타 x도 무한히 0으로 작게 가니까 델타 fx 나누기 델타 x가 0이 아닌 어떤 트리비얼하지 않은 뭔가 좀 의미 있는 값을 갖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볼륨을 들어오고 나가는 그 플럭스 양을 우리가 구하고 싶어요. 총 아웃플럭스 양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net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게 net 아웃플럭스 양이죠. net 아웃플럭스 양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싶은데 그냥 그 net 아웃플럭스 양만 보자니 여기서 얘는 제외하고 얘만 보자니 그냥 너무 당연하게 0으로 다 수렴해 버린단 말이에요. 델타 V가 0으로 가버리면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델타 V로 사실 다시 노멀라이즈를 해준다, 나눠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다이버전스의 피지컬 미닝이라는 거는 어떤 한 점에서의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이 한 점을 둘러싸는 아주 작은 볼륨을 생각해요. 아주 작은 볼륨을 생각한 다음에 이 볼륨을 넷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플럭스의 양, 그거가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그거가 이 다이버전스의 물리적인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그거를 양이라고만 하자니 델타 V가 0으로 수렴하면은 이 모든 게 다 0으로 돼버리니까 얘를 델타 V로 다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우리가 이 net outflux,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가 결국에 net outflux, 이 벡터 필드의 net outflux의 양이라고 했는데 이 net outflux의 양을 우리가 왜 관심이 있냐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걸 표현하자면 why do we care about net flux of vector field? 우리가 어떤 벡터 필드가 있을 때 이 벡터 필드에
net outflux 그 값에 왜 관심을 기울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죠. 다시 어떤 점 주변에 작은 볼륨 델타 V를 잡고서 이 델타 V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아웃플럭스 양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아까 벡터 필드가 어떤 incompressible field, incompressible fluid의 이제 플럭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편리할 때가 많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 공간이 플루이드로 가득 차 있어요. 플루이드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플럭스가 어떤 벡터 필드가 이 벡터 필드가 그 플럭스의 그 플루이드의 플럭스를 나타낸다고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 어떤 작은 볼륨을 잡고서 이 작은 볼륨을 빠져나가고 있는 net outflux 양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만약 그 net outflux 양이 positive라면은 net outflux 양이 만약 positive라면은 우리가 이 점 위치에 이 점 P라고 하면은 이 점 P 위치에 뭐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net outflux가 만약 positive다. 그러면은 이 면을 따라서 빠져나가고 있는 게 들어오고 있는 것보다 많다는 거죠. 반면에 net outflux가 만약 네거티브라면은 이 델타 V를 이 델타 V의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게 나가고 있는 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만일 첫 번째부터 해보죠. 만약 net outflux가 0보다 크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지금 이게 물이 가득 차 있는 공간이에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점 주변으로 작은 볼륨을 생각했는데 이 작은 볼륨에 서피스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게 들어오고 있는 것보다 더 많아요. 이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나가고 있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많다면은 이 작은 볼륨 안에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플루이드는 incompressible fluid예요. 그런데 나가고 있는 것이 들어오고 있는 것보다 많은데 이 물이 여기 전부 다 가득 차 있다면은 이 작은 볼륨 안에 무엇이 있어야지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여기에는 소스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 점 P를 주변으로 작은 볼륨을 잡고서 이 작은 볼륨을 통해서 나가는 놈이 들어온 놈보다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다 어쨌든 다 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나가고 있는 놈이 들어온 놈보다 많다. 그리고 이 안에 물의 양은 일정하다. 왜냐면 물의 양이 여기 물이 다 가득 차 있다 그랬잖아요. 물의 양은 일정한데 나가고 있는 놈이 들어오고 있는 놈보다 많으려면은 이 점 P에 반드시 이 점 P에 소스가 있어야 돼요. 이 플루이드를 만들고 있는 소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점 P에 꼭 있어야 돼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은 점 P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점 P 옆에 Q라는 점에 있다 그러면은 이 델타 V를 더 작게 잡으면 이 델타 V를 더 작게 잡으면은 그러면은 소스가 여기 있고 P에 있지 않다면은 이 P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작은 볼륨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아웃플럭스 양과 인플럭스 양은 같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 P를 주변으로 굉장히 작은 볼륨 델타 V를 생각할 때 굉장히 작은 볼륨 정말 델타 V가 무한히 작아지는 볼륨 볼륨 델타 V를 생각하는데 이 델타 V에 대해서 이 net outflux가 만약 positive다라는 얘기는 이 점 P에 반드시 소스가 있어야 된다. 이 플루이드를 만들고 있는 소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반대로 만일 이 어떤 점 P를 주변으로 델타 V 아주 작은 볼륨 델타 V를 생각하는데 이 델타 V가 아무리 작아져도 이 그 델타 V를 빠져나가고 있는 net outflux 양이 만일 0보다 작다면은 이러려면은 P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걸까요? 이 점 P에는 이 플럭스를 빨아들이고 있는 싱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반대로
만일 반대로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아웃플럭스가 만일 0이다 라는 얘기는 뭘까요? 여기에는 소스도 없고 싱크도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이버전스의 사실 물리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어떤 점을 주변으로 굉장히 작은 볼륨을 생각할 때 이 작은 볼륨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네트 아웃플럭스의 양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에 왜 우리가 관심이 있냐면은 만약 네트 아웃플럭스가 포지티브라면은 이 점이 사실 결국에 이 점에 이 벡터 필드에 소스가 있다라는 의미이고, 반대로 이 네트 아웃플럭스가 만약 네거티브다라는 얘기는 이 점 P의 위치에 싱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이버전스라는 건 결국에 이 벡터 필드를 만들어내고 이 플럭스를 만들어내고 소비하는 소스 혹은 싱크의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이게 다이버전스의 물리적 의미예요. 물리적 의미는 다이버전스가 어떤 벡터 필드 다이버전스를 했을 때 얘의 물리적 의미는 그 벡터 필드를 만들어내는 소스 혹은 싱크가 그 자리에 있냐 없냐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나 한번 보죠. 이 물리적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가우스 법칙을 하게 되면은 더 명확하게 다가올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간다 그래도 괜찮아요. 나중에 우리가 거듭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우선은 그러면은 이 다이버전스의 수학적인 표현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거를 다시 가져와서 이게 이제 definition of divergence였어요. divergence의 정의는 어떤 벡터 필드 A의 divergence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졌었는데, 수학적으로 나타나졌었는데, 정말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지 우리가 카르티시안 코오디네이트부터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x, y, z 어떤 이 스페이스에 우리가 점 P를 생각하고 이 점 P를 주변으로 우리가 다이버전스 A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얻고 싶어요. 여기에 이제 벡터 필드 A가 막 존재하는데, 벡터 필드 A가 막 존재하는 와중에 점 P에서의 다이버전스 A의 표현을 우리가 얻고 싶다 합시다. 카르티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의. 자, 이거를 우리가 얻고 싶은데, 우리가 사실 아까 그 다이버전스를 얘기할 때 이 델타 V, 이 점 P를 둘러싸는 우리가 볼륨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점 P를 둘러싸는 볼륨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볼륨의 쉐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 볼륨이 구 모양이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직육면체 모양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정육면체 모양이 되는지, 정사면체 모양이 돼야 되는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벡터 필드에 대해서 이 리미트 값을 구할 때 이 리미트의 델타 V 모양이 어떠한 값이든 간에 얘는 항상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이야기할 때 이 델타 V를 우리가 잡아줘야 될 텐데, 이 다이버전스 A의 이제 매스메이커 표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델타 V의 우리가 모양을 생각해 줘야 될 텐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얘가 이 점을 주변으로 이런 구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이 델타 V가 무한히 작아질 때 어떤 값을 수렴하나, 이걸 우리가 구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이 점 주변으로 이런 정육면체 모양을 생각한 다음에 이 정육면체가 무한히 작아질 때 얘가 과연 어떤 값을 수렴할까, 이걸 생각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이게 왜 그런가 싶죠. 근데 우리가 이미 그런 걸 했었어요. 우리가 미분에서 이미 그런 걸 했었는데, 우리가 점 x 낫에서의 미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얘가
점 x 낫에서의 미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얘를 델타 x를 앞쪽으로 포지티브 방향으로 x 낫에서부터 포지티브 방향으로 더해줬다가 x 낫에서의 값을 빼서 나눠줘도 우리가 얘를 x 낫에서의 미분 값으로 수렴하는 걸 우리가 봤었고, 마찬가지로 얘를 x 낫을 뒤에서 빼줘도 상관이 없었죠. x 빼기 델타 fx를 한 다음에 델타 x를 나눠줘도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fx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다. 미분 가능한 함수고, 얘가 이 함수의 미분 함수가 연속 함수다라는 이런 좋은 성질을 가진 fx라는 함수라면은 우리가 델타 x를 앞에서 더해주나 아니면 뒤에서 빼주나 이런 건 상관이 없었어요. 아니면 얘를 3분의 2만큼은 앞으로 더해줬다가 3분의 2만큼은 앞으로 더해줬다가 뒤에서 3분의 1만큼 빼준 값을 빼준 다음에 델타 x로 나눠주나 상관이 없었어요. 그죠? 다 똑같은 값으로 수렴을 했죠. 델타 x가 0으로 가면서 이 세 값이 전부 다 0으로 수렴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델타 x의 모양이 앞으로 뻗어 나가 있는 모양이건 뒤로 나가 있는 모양이건 이 함수의 미분값이 일정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함수가 좋은 함수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미분 가능하고 미분한 함수도 컨티뉴어스한 함수인 경우에는 그런 성질이 유지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벡터 필드가 어떤 벽타 필드든 아주 이상하게 생긴 벡터 필드는 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루는 좋은 성질을 가진 벡터 필드 A, 예를 들어서 컨티뉴어스한 벡터 필드 A,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벡터 필드가 컨티뉴어스 하겠죠.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는 그런 좋은 성질을 우리가 가정해 주면은 그런 미분 가능하고 미분한 것도 연속인 그런 벡터 필드에 대해서는 이 델타 V가 어떤 모양이건 간에 상관없이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벡터 필드를 그런 특성을 가진 좋은 벡터 필드로만 한정해서 다룰 거예요. 이 수업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값이 델타 V의 모양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구형으로 잡기도 하고 어떨 때는 렉탱귤러 모양으로 잡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다이버전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카르티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의 다이버전스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다이버전스의 정의는 이건데 이 다이버전스가 카르티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는 어떻게 나타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델타 V의 모양을 어떻게 잡아주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로 잡아주는 게 좋겠죠. 직육면체로 잡고 이 직육면체의 가운데점에 델타 V 그 점 P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꼭 이래야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시다시피 이 다이버전스의 표현이 간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 P의 위치를 x not, y not, z not에 있다고 할 때 이 P를 주변으로 P를 감싸고 있는 직육면체를 생각하고 이 직육면체에 dx, dz, dy 만큼 크기를 갖는 직육면체를 생각하고 이 직육면체를 총 나가고 있는 net outflux 양을 우리가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예, 점 A S 이 직육면체의 표면을 우리가 S라고 할 때 이 직육면체 표면 S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A의 총 아웃플럭스 양은 이 앞면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애가 있을 거고 프론트, 그래서 이 앞면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놈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DS, 그죠? 앞면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애 플러스 뒷면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애 또 있을 거고 left 옆면, 왼쪽 면, 이쪽 면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애, 그리고
오른쪽 면 그리고 bottom 더하기 top 얘네들의 전부 다 이 각각의 면에서 우리가 이 벡터 필드 A를 면적분 해주면은 이 직육면체의 6면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네트 아웃플럭스 양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뒤에 거부터 한번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봅시다. 그래서 우선 하나부터 해보죠. 뒷면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아웃플럭스 양. 뒷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아웃플럭스 양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뒷면 전에 앞면부터 해보죠. 앞면이 이 앞면인데 이 앞면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아웃플럭스 양은 우리가 이거를 근사하기를 어떻게 근사할 수 있을 거냐면 얘는 이 면 중앙에서의 이 면 중앙에서의 벡터 필드 A 이 점 주변 이 면 중앙에서의 벡터 필드 A 이걸 뭐 벡터 필드 A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하죠. 벡터 필드 A와 이 면에서의 법선 벡터 면에서의 법선 벡터 이 면에서의 법선 벡터는 뭔가요? 이 법선 벡터는 그냥 x 해시죠. x 해시 얘의 법선 벡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근사할 수 있을 거냐면은 이 면 중앙이라는 거는 이 P가 이 직육면체의 중앙이었으니까 이 면 중앙은 이 앞면 중앙은 이 P의 위치 더하기 2분의 델타 X를 하면 되겠죠. 2분의 델타 X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X not 더하기 2분의 dx Y not Z not 그죠? 이게 이 면 중앙의 좌표죠. 그 좌표에서의 이 A 벡터 필드 값 곱하기 이 얘의 법선 벡터 X가 될 거예요. 그거가 이 면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아웃플럭스의 근사값이 될 겁니다. 이 근사값이 유효한 이유는 이 dx와 dz와 dy가 굉장히 다 작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벡터 필드 A가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거의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근사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생각할 게 있죠. 이 벽선 벡터 곱하기 사실 이 면의 미소 면적일 텐데 이 미소 면적은 그 방향이 x 방향이고 얘의 면적은 dy 곱하기 dz겠죠. 그래서 dy 곱하기 dz를 이게 또 고려를 해줘야지 얘가 이만큼이 이 면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벡터 필드의 플럭스 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반면에 그 뒷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놈 혹은 나가고 있는 놈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뒷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놈은 이거를 파란색으로 표현해 보면 뒷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놈을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마찬가지로 뒷면의 이 중점을 생각한 다음에 그 중점에서 이 벡터 필드 값 곱하기 이 중점에서의 이 면의 법선 벡터를 고려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면은 저 파란색 면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죠. 파란색 면의 중점은 x 낫에서 이번에는 2분의 dx만큼 뒤로 가는 애죠. 뒤로 가고 y 낫, z 낫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빠져나가는 애니까 이 법선 벡터가 이쪽 반대 방향이잖아요. 지금 이 볼륨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놈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뒷면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놈을 구하려면은 얘의 법선 벡터는 이 바깥 방향이 될 거예요. 바깥 방향은 x 방향이 아니라 네거티브 x 방향이죠. 그래서 네거티브 x 곱하기 dy dz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 뒷면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벡터 필드 A 플럭스 양을 우리가 총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앞면과 뒷면만 우선 계산해 봅시다. 따라서 프론트와
백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 플럭스의 양을 총 계산해 보면은 얘는 우리가 근사하기를 a 벡터 x not 더하기 2분의 dx y not c not 빼기 a 벡터 x y not c not 곱하기 x의 dx, dy, dz가 될 거예요. 얘가 그 프론트와 백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net 플럭스의 양입니다. 얘를 우리가 좀 더 수식을 매니플레이션 해보면은 이거 우리가 편미분에서 봤었죠. 이게 지금 y not, z not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x 좌표만 2분의 dx만큼 더해줬다가 2분의 dx만큼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냐면은 벡터 필드 A의 x 방향 편미분 곱하기 델타 x일 거예요. 곱하기 여기서 dx라 했으니까 dx일 거예요. 이게 이만큼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곱하기 dy, dz의 x 방향 성분. 이거가 우리 프론트와 백 서피스를 통해서 나간 놈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점 P에서의 이 dx, da, dx를 따져보면은 우리가 얘는 사실 지금 이제 벡터죠. 잠시만요. 얘를 이렇게 그리죠. dx를 앞에 놓고 여기 dx, dy, dz는 이제 스케일러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와 얘 사이는 이렇게 내적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내적이에요. 내적. 자, 그러면은 이 A 벡터 필드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놈은 사실 세 가지 성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놈이 있을 거냐면은 처음에는 AX 성분, DX의 DAY 성분, DX의 DAC 성분, P에서의 얘가 얘를 이제 표현한 건데 여기에 곱하기 x 방향 성분 dx, dy, dz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얘 x 성분이고 얘가 얘 y 성분이고 얘가 얘 z 성분인데 그걸 우리가 x 방향 놈과 x 방향 그 유닛 벡터와 이너 프로덕트를 하고 있어요. 내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느 놈만 남을까요? 얘는 결국에 1, 0, 0 이 놈이잖아요. 얘랑 내적을 하면 결국에 얘만 남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었어요. 지금 원래 여기서는 벡터 퀀티티였는데 벡터 퀀티티와 x 방향 유닛 벡터를 우리가 내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스케일러 퀀티티로 얻을 수 있었어요. 이게 앞면과 뒷면을 통해서 빠져나간 아웃플럭스 양의 총 양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거를 left와 right에 대해서도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left 플러스 right a ds를 해준다면은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 것이냐? left와 right라는 거는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하면은 left와 right를 통해서 빠져나간 총 아웃플럭스량을 우리가 계산한다면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똑같이 해보면은 얘는 dy, da, y의 p에서의 dx, dy, dz가 될 거예요. 네. 또 탑과 바텀도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면은 얘는 DAC 컴포넌트의 C2분 P에서의 dx, dy, dc가 될 겁니다. 따라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근사할 수 있냐? 얘는 우리가 한 걸 다 계산해 보면은 dx, dax 더하기 dy, day 더하기 dc, dac p에서의 이게 이거가 A면은 전 P를 포함한 작은 볼륨을 생각할 때 그 작은 볼륨의 표면을 통해서 빠져나간 아웃플럭스 양이에요. 여기에 곱하기 될 dx, dy가 dc가 있죠. 이게 총 플럭스 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라? 네. 그런데 우리가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정했죠? 점 P에서의 A의 다이버전스는 리미트 델타 V를 0으로 가져갈 때 얘 그 P를 주변으로 감싸고 있는 작은 볼륨을 통해서 빠져나간 총 볼륨 그게 얘였죠. 나누기 이 델타 V였어요. 근데 델타 V는 여기서 얼마인가요? 이 델타 V는 볼륨이 이 경우에 델타 V의 볼륨은 dx 곱하기 dy 곱하기 dc죠. 따라서 얘는 결국에 뭘로 수렴을 할 거냐면은 dx, dax 더하기 dy, day 더하기 dc, dac 얘 전 P에서의 값 얘가 다이버전스 A의 값입니다. 이걸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죠.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 점을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작은 볼륨을 생각하고 이 작은 볼륨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총 플럭스 양을 계산한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어요. 얘를 A의 벡터 필드 A의 X 성분을 X로 미분한 다음에 또 Y 성분을 Y로 미분하고 Z 성분을 Z로 미분한 다음에 다 더해준다. 이거가 점 벡터 필드 A의 이 점 P에서의 다이버전스 값이었습니다.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얘를 dx, dy, dc, d의 내적 ax, ay, ag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적의 정의를 조금 더 이런 디퍼런셜 오퍼레이터까지 포함하도록 확장을 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뭐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거슬리지 않죠. 이렇게 확장한 거가 내적을.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얘는 뭐죠? 얘는 우리가 델 심볼이었잖아요. 델 오퍼레이터라고 보면은 우리가 델 오퍼레이터와 이 벡터 필드 A와의 내적과도 같은 표현이죠. 보면은 그죠? 얘가 지금 이게 델 오퍼레이터였죠. 델 오퍼레이터와 벡터 필드 A와의 내적이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고 있는 것은 다이버전스인데 이 다이버전스를 우리가 델 오퍼레이터와 벡터 필드 A와의 내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굉장히 사실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버전스의 물리적 의미는 이 점 P를 어떤 점을 주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아웃플럭스의 양이에요. 그것이 물리적 의미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어떤 벡터 필드 A와 델 오퍼레이터와의 내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사실 얘가 이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이버전스를 우리가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냥 다이버전스 A, 그죠? 근데 우리 책에서는 뭐 이렇게 델 오퍼레이터와 A와의 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책에서는 다이버전스 A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물론 우리 책의 노테이션을 따라서 다이버전스 A를 벡터 A 필드와 델 오퍼레이터 간에 이런 내적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정의를 알고 나면은 다이버전스의 어떤 벡터 필드가 주어졌을 때 다이버전스 구하는 거는 굉장히 루틴한 일이에요. 아주 메카니컬한 하고 루틴한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보도록 하죠. 우리가 점 A, 벡터 필드 A가 주어졌는데 벡터 필드 A가 각 좌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포를 갖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벡터 필드 A의 다이버전스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책에 있는 예제인데 그냥 우리가 그 다이버전스 A가 이런 표현이라는 걸 아니까 이걸 그대로 대입해서 써주면 돼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of A라는 거는 X 컴포넌트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 컴포넌트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Z 컴포넌트를 C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다 더해주는 격이란 말이야. 근데 X 컴포넌트는 뭐죠? A의 X 컴포넌트는 X제곱 YZ죠. 그리고 Y 컴포넌트의 경우에 C 0이고 Z 컴포넌트는 XZ죠. 그래서 얘를 대입하면은 우리가 EXYZ 더하기 X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걸 구하는 거는 굉장히 루틴한 일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더 사실 중요한 거는 이 피지컬 미닝에 대해서 물리적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생각해 보죠. 어떤 P가 있을 때 이번에 이 벡터 필드는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죠. 벡터 필드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려보면은 이게 x 방향이고 이가 z 방향인 상태에서 우리가 p를 그려보면은 x가 작을 때는 그 이 벡터 필드 크기도 작죠. 벡터 필드 크기도 작아서 뭐 처음엔 여기선 0이다가 그 다음에 x가 조금 더 증가하고 나서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벡터 필드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커짐에 따라서 더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겠죠. 이게 우리가 벡터 필드 P를 우리가 그려보면 이와 같이 그려질 거예요. 이런 벡터 필드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벡터 필드가 있을 때 3차원의 이런 벡터 필드가 있을 때 다이버전스 P가 무엇일 거냐는 거예요. 다이버전스 오브 P가 무엇일 거냐 하는 것입니다. 다이버전스 오브 P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금방 구할 수 있죠. 아까 이 P의 X 컴포넌트를 X 방향으로 미분하고 Y 컴포넌트를 Y로 미분하고 Z 컴포넌트 Z로 미분한 다음에 싹 다 더하면은 여기 다이버스 P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얘가 과연 양수일까 음수일까 0일까를 따져보고자 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이 다이버전스라는 애의 물리적 의미를 아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물리적 의미는 어떤 이 벡터 필드의 다이버전스의 물리적 의미는 어떤 점을 생각하고 이 점에서의 이 다이버전스 P의 물리적 의미는 이 점을 주변으로 작은 볼륨을 생각한 다음에 이 작은 볼륨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그 플럭스의 총량이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아니면 0이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을 생각해 봅시다. 뭐 Q라는 점을 생각하고서 이 점을 통해서 이렇게 점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볼륨 델타 V를 생각할 때 이 델타 V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플럭스 양이 더 많나요? 아니면 들어오고 있는 플럭스 양이 더 많나요?
보면은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고 오른쪽 면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나가고 있는 게 더 많을까요? 들어오고 있는 게 더 많을까요? 네. 보면은 나가고 있는 게 더 많겠죠. 나가고 있는 게 더 많죠. 따라서 우리가 그 양은 우리가 모르더라도 정확한 양은 모르더라도 우리가 얘가 양수일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웃플럭스 양이 인플럭스 양보다 더 많아서 그래요.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어떤 작은 볼륨을 생각하고 그 작은 볼륨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넷 아웃플럭스 양이라고 했죠. 그 넷 아웃플럭스 양이 지금 포지티브이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게 더 많으니까 당연히 다이버전스 값은 0보다 클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우리가 어, 계산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dx dpx 더하기 dy dpy 더하기 dz dpz인데 얘는 뭔가요? G성분과 Y성분 다 0이죠. 다 0이고 X성분만 있는데 X성분이 X니까 그냥 미분하면 1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0보다 큰 양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P에 이 점 어떤 이 공간에 여기에 어떤 이 작은 점을 생각하고서 이 작은 점 주변으로 어떤 공간을 어떤 작은 볼륨을 생각해도 우리가 이 아웃플럭스 양이 0보다 크니까 이 점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플럭스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려면은 각 점에 여기도 그렇고 모든 공간이 사실 이 플럭스를 만들어내는 소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소스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이버전스 P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점에 소스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따라서 모든 공간에서 다이버전스 P가 0보다 크니까 우리가 모든 공간에 소스가 사실 존재해야 돼요. 자, 다른 예를 들어보죠. 그래서 P라고 하지 말고 벡터 필드 A라고 하죠. 벡터 필드 A가 이런 식으로 이번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겼나요? 얘는 X, C. 얘는 우리가 얘는 X 컴포넌트를 갖는데 X 컴포넌트의 크기가 C가 작을 때는 작다가 C가 증가하면서 커지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벡터 필드를 그려보면은 얘는 C가 낮을 때는 작다가 C가 커지면 커질수록 X 컴포넌트가 커지는 놈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divergence of A를 어떤 값이 됐을지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divergence A를 다시 한번 우리가 루틴하게 구할 수도 있는데 루틴하게 구하기 전에 이 값이 뭐가 될지 한번 상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임의의 점을 이렇게 잡고서 이 임의의 점을 주변으로 이렇게 이 경우에는 이렇게 직육면체를 잡으면 편하겠죠. 얘도 아까 같은 경우에 그냥 동그랗게 안 잡고 직육면체를 잡으면 훨씬 더 따지기가 사실 편했을 거예요. 이 델타 V를 이런 직육면체를 잡고서 이 델타 V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플럭스 양을 우리가 고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아웃플럭스의 넷 양이 어떻게 되나요? 포지티브인가요? 네거티브인가요? 아니면 0인가요? 따져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아웃플럭스 양이 보면은 이 면을 따라서 들어오고 있는 아웃플럭스 양은 일단 0이겠죠. 왜냐하면 플럭스가 전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흐르고 있으니까 윗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놈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랫면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나가고 있는 놈도 하나도 없어요. 이 앞면을 파란색으로 표시하면은 이 앞면을 통해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고 있는 놈도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모든 플럭스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있으니까.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아웃플럭스와 인플럭스는 어디에서만 발생하냐? 이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을 통해서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을 통해서 총 나가고 있는 아웃플럭스를 우리가 고려해 보면은
왼쪽 면으로는 플럭스가 들어오고만 있고 오른쪽 면에서는 아웃플럭스가 나가고만 있죠. 그러면은 총 네트 아웃플럭스 양은 사실 정확히 같을 거예요. 왜냐면 왼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양과 오른쪽에서 나가고 있는 양이 정확히 같기 때문에 사실 얘는 0일 거예요. 0일 겁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얘가 0이라는 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얘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려면은 x성분과 y성분과 z성분을 각각 나눠서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될 텐데 이 A 필드 같은 경우에는 X성분만 있죠. X성분만 얘가 C이고 Y성분과 D성분은 0이죠. 따라서 여기에 대입하면은 C를 X로 미분을 하네요. 당연히 얘는 0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물리적 직관과 이 수학적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퀴즈를 낼까 해요. 그래서 이 퀴즈입니다. 이번에 벡터 필드 A, P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할 때 이 벡터 필드 P의 다이버전스 값은 얼마가 될까요? 이거를 여러분들 저희 숙제 내듯이 .ac.kr로 가서 여기서 코스워크 EM1으로 가서 여러분들 이 퀴즈 문제의 답을 지금 제출해 주기 바래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 문제요. 이제 퀴즈를 풀었고, 그 다음 또 계속 나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주었던 이 벡터 필드 다이버전스를 구하는 데 있어서 벡터 필드는 전부 다 카르티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 주어진 걸 얘만 봤죠. 벡터 필드 A가 카르티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 Z와 같이 주어지든지 X 방향으로 아니면은 X 방향으로 X만 주어지든지 아니면은 X 방향으로 X제곱 Y, Z Z 방향으로 X만큼 있든지 전부 다 카르티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 주어진 벡터 필드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그럼 다른 걸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엔 벡터 필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이건 spherical coordinate에서 알맞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벡터 필드는 어떻게 생긴 벡터 필드인지 우선 그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얘의 다이버전스를 알고 싶은데 다이버전스 알기 전에 이 벡터 필드의 플롯이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그럼 원점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거리가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벡터 필드의 크기도 작겠죠. 크기도 작다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이렇게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게 이 벡터 필드의 생김새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다 그려보죠. 이렇게 쫙쫙 그리고 더 멀어지면 더 커지는 거죠. 얘가 이 벡터 필드가 생긴 모습일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벡터 필드의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될까요? 다이버전스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스페리컬리 주어져서 어떻게 할지요 조금 막막할 거예요. 근데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기 전에 이 경우에도 우리가 작은 볼륨을 생각하고 그 작은 볼륨을 나가고 있는 총 아웃플럭스 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적어도 이 벡터 필드의 다이버전스가 포지티브일지 아니면 네거티브일지 아니면 0일지를 우리가 먼저 가늠할 수 있어요. 그걸 먼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작은 볼륨 어떤 점 P를 주변으로 작은 볼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볼륨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까 저희가 다이버전스를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 작은 볼륨의 값으로 작은 볼륨을 상상할 때 그 작은 볼륨 값이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든 뭐 구형이든 아니면은 네모난 형이든 상관없이 그 작은 볼륨 델타 V가 0으로 수렴하면은 다이버전스가 그 어떤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상상하는 것이 우리가 이 다이버전스, 이 아웃플럭스, 다이버전스를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일지라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이 경우에는 이런 어, 이런 볼륨을 생각하는 게 편리할 것 같아요. 어떤 볼륨이냐? 이 P를 둘러싸는데 이렇게 생긴 볼륨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상하게 생겼는데 델타 세타와 델타 R과 여기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가 델타 파이로 이루어진 볼륨이에요. 그래서 수박 껍질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수박 껍질의 일부 같이 생긴 애인데 얘는 그래서 이 부피의 이 면은 R은 일정한 상태에서 세타가 델타 세타만큼 파이가 뭐 델타 파이만큼 변할 때 생기는 그 면이고 얘도 마찬가지죠. R은 조금 작게 일정하고 델타 세타와 델타 파이로 이루어진 각이에요. 반면에 이 면은 어떤 면인가요? 이 면은 지금 파이는 일정한 상태에서 델타 R과 델타 세타로 이루어진 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수박 껍질의 약간 일부 같은 그런 볼륨을 생각하면은 여기에 이런 그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다이버전스를 생각할 때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의 델타 V로 잡겠습니다. 이 점 P를 뭐 포함하고 있고 이 점 P를 포함하고 있고 포함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작은 볼륨 델타 V를 우리가 상상할 때 이 볼륨을 상상할게요. 이 볼륨이 그래서 이 볼륨을 둘러싸고 있는 이 면을 따라서 우리가 이 볼륨을 둘러싸고 있는 이 면, 그걸 S라고 할 때 S를 따라서 이게 총 빠져나가고 있는 아웃플럭스 양, 얘가 만일 포지티브면은 이 벡터 필드 A의 다이버전스 값이 우리가 0일 거고, 0보다 클 거고, 얘가 만일 네거티브라면 다이버전스 A 값도 0보다 작을 거고, 얘가 만일 0이면은 우리가 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이버전스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따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S라고 하지 말고 델타 V의 껍질이라고 하죠. 이 스몰 델타를 우리가 델타 V의 껍질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썼어요. 얘를 둘러싸고 있는 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굉장히 작게 가져갈 때 이 값을 우리가 따져보고 싶어요. 얘가 과연 0보다 클지 0보다 작을지 아니면 0일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 옆면들 있죠. 이 옆면들 이 부피의 옆면들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아웃플럭스 양은 얼마일까요? 얘는 0일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벡터 필드 V가 A가 R 레디얼 방향으로만 있으니까 이 옆면을 통과하는 애는 전부 다 0일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카운트해야 되는 애는 이 윗면과 아랫면, 그래서 윗면을 통과하는 아웃플럭스 양과 아랫면을 통과하는 아웃플럭스 양만 우리가 고려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결국에 윗면 탑과 바텀만 있는데 그 탑을 통해서 나가는 놈이 이런 식으로 있겠죠. 얘도 레이디얼 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아랫면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놈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들어오고 있는 놈이. 근데 들어오는 놈보다 아웃플럭스가 더 많으면 얘가 포지티브일 거고 이 값이 포지티브일 거고 나가고 있는 놈보다 인플럭스가 더 많으면 얘가 네거티브 값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아웃플럭스가 더 많을까요? 인플럭스가 더 많을까요? 아웃플럭스가 더 많겠죠. 왜냐면은 지금 이 거리가 이 아랫면 거리보다 살짝 더 길잖아요. 얘가 이 벡터 필드가 R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지는 놈인데 이 윗면 거리가 아랫면 거리보다 살짝 더 길기 때문에 아웃플럭스가 더
많을 겁니다. 따라서 얘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지 않더라도 0보다 클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P가 R이었는데 얘를 X 코디네이트, Y 코디네이트, Z 코디네이트로 우리가 변화를 해준 다음에 하면 되겠죠. 얘를 우리가 변화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의 좌표 변환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EM1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 네, 우리가 이런 경우인 거죠. 이런 경우에 그 지금 우리 다시 가져와서 여기서 합시다. 지금 이 경우에 우리 P는 R 방향만 주어진 놈이에요. 그래서 AR만 여기 지금 여기서는 A라고 주어졌는데 뭐 이걸 A라고 합시다. A이고 우리 A가 R 방향만 주어진 놈이에요. 그래서 AR만 0이 아니라 R이고 A 세타 A 파이는 다 0인 놈이에요. 얘를 지금 우리가 AX, AY, A0로 변환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AX, AY, A0로 변환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AR이 R이고 A 세트랑 A 파이는 다 0인 거죠. 그래서 얘는 다 없어져요. 없어져서 AX는 얘를 변환하고 보면 얘는 R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파이고 그게 X 성분이고 Y 성분은 R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파이 얘가 Y 성분이고 C 성분은 AR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이거가 우리의 그 변환한 결과입니다. 완벽하게 더 변환하려면은 여기에 지금 X 성분, Y 성분, Z 성분도 다 X, Y, Z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근데 R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파이가 뭔가요? 그 따져보면은 지금 이런데 R 곱하기 지금 이게 세타고 이게 파이란 말이에요. 그럼 R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그럼 이거 이 길이가 나오겠죠. 이 길이가 R 곱하기 사인 세타겠죠. 거기에 코사인 파이를 하면은 그게 x죠. 마찬가지로 R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파이를 하면 뭘까요? R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이 길이일 거고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파이를 하면은 다시 그럼 y가 되겠 사인 파이를 하면 y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x고 얘는 y고 얘는 얘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그냥 c죠. 따라서 A를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쓰면은 R 곱하기 R이었지만 얘를 우리가 X, Y, Z 카르티시안 코오디네이트로 가져오면은 얘는 X 성분은 X고 Y 성분은 Y이고 Z 성분은 Z 놈이 돼요. 얘가 우리 좌표 변환한 결과예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이버전스 A를 구해보면은 다이버전스 A를 구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X 성분을 X로 미분하고 Y 성분을 Y로 미분하고 Z 성분을 Z 성분으로 Z로 미분한 걸 서로 더하니까 얘는 3이죠. 따라서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것처럼 0보다 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기대했던 것도 0보다 컸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구해놨고 봐서도 0보다 큰 양수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거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카르티시안 코오디네이트이 아니라 다른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주어진 그 함수 벡터 필드를 우리가
그의 다이버전스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거는 얘를 억지로라기보다 얘를 카티시안 코오디네이트로 변화를 해줬어요. 변화를 해줘서 AX, AY, AC를 구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 다이버전스 A 공식을 우리가 아는 공식에 따라서 대입해서 우리가 구해줬어요. 물론 이것도 밸리드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곧바로 이렇게 변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누군가 미리 그걸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만약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다이버전스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방금 제가 했던 것과 같은 복잡한 그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바로 그냥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의 다이버전스 공식에 대입해서 적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의 다이버전스 공식은 이와 같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와 같이 복잡하지만 근데 이거를 구하는 거는 전혀 복잡하지 않고 되게 루틴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주어진 그 벡터 필드를 여러분들이 다이버전스를 구할 일이 있으면은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변화를 굳이 한 다음에 거기서 대입해서 카르티시안에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 대입해서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맞는지 진짜 봅시다. 우리의 벡터 필드는 A는 R 곱하기 R이었죠. 그래서 AR이 R 성분만 R만큼 있는 애였어요. 나머지 세타 파이 성분은 없었죠. 따라서 다이버전스 A를 여기서 구해보면은 다이버전스 of A는 여기에 R 성분에 R을 넣고 R을 넣으니까 여기에 R을 넣으니까 R제곱 곱하기 R에서 R 3승이죠. 나머지는 다 0이었어요. 그죠? 왜냐면 세타 성분도 0이고 파이 성분도 0이니까 그냥 0이죠. 따라서 여기에 이거를 대입을 하면은 R 3승을 R에 대해서 미분하면 3 곱하기 R 제곱이 나오죠. 나중에 R 제곱을 하니까 3이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아까 구한 카티시안 코오디네이트로 변환을 한 다음에 얻은 거나 똑같은 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은 변환을 한 다음에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이 공식에 넣어서 구하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도 이런 게 있겠죠.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로 곱하기 1, D로, 로, A로 더하기 로분의 1, D 파이, D, A 파이 더하기 DZ, DAC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벡터 필드가 이번에는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주어졌으면은 그리고 얘의 다이버전스를 구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굳이 뭐 카티시안으로 간 다음에 변환한 다음에 카티시안에서 다이버전스의 공식을 따라서 구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따라서 구하면은 훨씬 더 편리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유도하는 걸까요?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의 이 공식과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의 이 공식은 어떻게 유도하는 걸까요? 제가 전에 그 그레디언트 할 때 이야기했듯이 이 공식은 철저히 물리적인 그 정의에 충실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 P에서의 다이버전스 A 값을 구한다 그러면은 점 P를 둘러싸는 작은 볼륨을 생각한 다음에 이 작은 볼륨을 빠져나가는 아웃플로우 양을 뭐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구한 다음에 그거를 델타 V로 나눠주면은 그것이 다이버전스 A 값이 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그 계산 과정을 거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유도해 주진 않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렉처 노트를 보면은 그 유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다이버전스였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퀴즈 하나 더 낼게요. 자, 아까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의 그 벡터 필드 다이버전스 공식을 제가 보여드렸죠. 그걸 이용해서 이걸 한번 구해보기 바랍니다. 이 값은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구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답도 퀴즈 거기에 제 웹사이트에 있는 홈워크 내는 곳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